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15년도 2회차 2과목 전기기기 35번, 36번서부터 40번 해갖고 이제 2회차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그리고 36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직류 21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한 식은 답은 3번 입력 빼기 손실을 입력으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 22번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직류 발전기는 답은 3번 평복권입니다. 23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화 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에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는, 정전류는 이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죠. 차동 복권 발전기. 24번 변압기 U가 변압기 U 절연유입니다. 절연유. 구비해야 할 조건 중 맞는 것은 답은 3번이죠.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요거 암기, 요거 암기. 24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설명한 것은 답은 1번이죠. 방콘 분쇄. 26번 유도 전동기 제동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삼상제동. 27번 변압기 전동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나왔다 그러면 그냥 차동 개전기. 28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20V이며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요거로 계산하면 되죠. 198V. 29번 PN 접합 종류 소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 온도가 높아지면 순반향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이에요. 답은 1번. 30번 회전자 입력 10kW 슬립 S3%인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은 0.03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래서 답은 300. 여기죠. 그죠?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은 답은 1번입니다.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효율은. 입력 100이 들어가서 출력 100으로 환산되거나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손실이 없는 거죠. 근데 입력이 100이 들었는데 출력이 9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효율이 9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효율이라는 개념 정의는 그런 거고, 효율이 높은 변압기의 경우는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조건일 때가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답은 1번. 32번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좋은 것은, 이게 파형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주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3번 전력 계통의 정의는 우리가 발전소서부터 전기를 만들어서 변압기를 거쳐서 변압기에서 승합을 하거든요. 승합을 해서 송전솔로의 겐트리 타워에서 GIS를 통해서 이제 송전솔로 철탑으로 쭉 가요. 그래서 무슨 변전소, 한전에 무슨 변전소, 전국의 여러 개의 변전소로 이제 갈 적에 발전소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변전소로 가서 변전소에서 뭐 승합을 하든 아니면 강합을 하든 해가지고 이제 또 멀리 보내든 아니면 강합을 해서 그 근방에 있는 1호사 변전소로 보내는
변화는 변압을 해서 강압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을 우리 전기에서는 전력 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 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솔롯이 정적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거는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기 조상기라고 했죠. 그래서 싱크로너스 콘덴서. 그래서 그림은 여기 있다고 얘기했고요. 34번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이거 회전기고 유도전동기죠. 나머지는 전력 변환기죠. 이거 설명 다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35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주파수 제어법.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파수 제어법은 교류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VV, VF 해가지고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에서 이 주파수 제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3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이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게 기술사에서 이게 발생됐을 적에 원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는지 공식을 가지고 막 푸는 것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는 그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만약에 다를 경우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되는 거고, 기전력의 주파수가 다르면은 난조가 발생되고, 기전력의 위상이 다르면 동기와 이제 전류가 발생되고, 기전력의 파형이 다를 경우는 고주파가 발생돼서, 고주파가 발생되면 동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증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주파라는 거는 이 사인파를 그리고 갔어요. 사인파에 이게 돌기들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I 값이라고 그 전류 I의 사인파라고 봤을 적에 그 피크 값이 커지게 되면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기억하고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이유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변압기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경우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된다. 그래서 여기 다를 경우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된다. 참고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극성이 같고 권수비 및 1, 2차 전격 전압이 같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고 내부 저항 변압기의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극성이 같지 않으면 큰 순환 전류가 흘러 변압기의 권선이 소선될 수가 있고, 권수비나 1, 2차 전격 전압이 이제 다를 경우는 순환 전류가 흘러 권선 과열이 발생되고, 임피턴스가 다를 경우는 변압기 임피턴스 비대로 되지 않아 비경제적이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계산하면 나오는데, 임피턴스비가 다르면은 변압기 용량을 한쪽에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다 100인데 임피턴스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는 100을 쓸 수 있는데 하나는 뭐 60, 70 이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100을 낼 수 있으면서 그런 개념으로만 간단히 이해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압기 내부, 이게 변압기인데 변압기 내부에 누설 리액턴스비가 다르면 당연히 그것도 리액턴스라는 건 결론은 이제 위상각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위상각이 달라지면 동선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여기서 4번입니다.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37번 변압기에서 2차 측이란 이 문제는 제가 좀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이 문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실무에 연결돼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냥 뭐 1차 측은 우리가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를 받는 곳 1차 측이 전원 측이 되고 2차 측 이제 우리 전기 설비들이 연결되는 2차 측은 부하 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1차 측은 우리가 보통 22.9 케이블을 우리가 수전을 받는데 최소 22.9 KV를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154랑 345로 받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공장 막 큰 삼성전자나 막 이런 큰 공장을 제외하고는 일반 소규모 공장들은 22.9 KV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S-오일의 이제 그 공장의 유틸리티들은 154 KV를 수전을 받아요. 삼성전자도 154를 받고 전용의 변전소를 그 삼성전자는 돈이 많으니까 만들어줘서 한전에 기부처는 형태로 해서 3, 4호를 자기네들 것만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서 154 쪽으로 이렇게 쏴주게끔 이렇게 도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같은 이제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도 154 변전소를 쓰고 있습니다. 154 KV를 쓰고 있어요. 수전 설비를 쓰고 있어요. 그럴 쪽에서는 고압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전원측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22.9 kV 이런 것들은 다 특고압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고압 설비인데 고압 설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22.9 kV를 받아서 전압을 6.6으로 다운 시킬 수도 있지만 또 그 380V로 또 다운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저기 저압이 돼요. 380은. 근데 또 6.6 kV나 이런 것들은 또 고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적에는 부하측과 전원측으로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차 측은 전원측, 2차 측은 부하측. 하지만은 6.6 kV를 받는 변압기 입장에서는 6.6에 380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또 고압측과 저압측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고압측과 저압측 혼돈의 요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수전 설비로만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전원측과 부하측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차 측은 전원측이 되고 2차 측은 부하측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일단 38번 8급 팍권. 이거는 뭐 그 좀 이거는 사실은 그 외워야 되는 거예요. 8급 팍권이면은 그 여기 병렬 회로수 A가 항상 2예요. 팍권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권이 나왔다. 그러면 중권은 8극 여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8극의 중권이다. 그러면은 병렬 회로수는 8극이 돼요. 그거를 이제 문제를 잘 읽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나옵니다. 뭐 4극의 중권이다. 그러면은 극수와 병렬 회로수는 같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8극의 팍권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헷갈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8극의 팍권, 무조건 팍권은 그냥 그 병렬 회로수는 항상 2예요. 2.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사도 나옵니다. 기사도 나와요.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권, 팍권. 그래서 여기 병렬회로수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외워 놓으시고, 중권과 팍권은 이제 중권은 병렬권이라고도 하고 팍권은 직렬권이라고도 합니다. 파직이라고 해요. 파직. 그 나머지는 병렬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외웠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39번.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유각충 단락 시험이네요.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 내력은 가압 시험, 그 다음에 유도 시험, 충격 전압 시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여기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알스톰 변압기 회사가 뭐 해외는 알스톰, GMS, ABB, 그 다음에 재팬 AG, 일본의 재팬 AG가 있고, 우리 국내에는 그 현대, 효성, 일진, LS 산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초과 변압기까지 만드는 데가 그런 거고, 뭐 다른 데도 좀 조그만한 중견기업들도 있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메이저 변압기는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 변압기는 이제 현대랑 효성 정도로만 봐요. 거기는 그 역사가 되게 이제 깊은 회사고, 효성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국내 시장 위주로,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으로 바뀌었나요, 이름이? 거기는 어 해외 시장 위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변압기 수요랑 시장 수요가 이제 막, 변압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둘 다 해외로 하고 국내도 막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변압기가 그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자체 시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고객, 이 오너한테 입회해서 테스트 좀 합시다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절연 내력 시험에 해당되는 게 충격 전압 시험. 이제 우리가 뇌 임펄스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그 우리가 그 빌이라고 해요. BIL이라는 기주 충격 전압을 이제 가해가지고 변압기의 건전성을, 절연 내력이나 건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단락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락 시험은 실제로는 하지 않고, 이제 타임 레스트 리포트를 우리가 이제 공인 인증 기관에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1호사급이면 1호사급 하나면은 1호사급은 전체가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단락 시험은 실제 단락 시험 한 변압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들 중에는, 일부 고객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세 대를 납품 받지만 테스트용, 단락 시험 테스트용 한 대를 더 해가지고 이 시험은 이제 버려버리고 세 개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압은 이제 전압 놓고서 이제 가압하는 시험인 거고요. 유도는 유도 시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유가충, 이게 단락 시험은 그래서 할 수가 없기, 타이 테스트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그래서 유도 시험, 가압 시험, 충격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뭐 이거 가압 시험은 이거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이름도 좀, 이게 옛날에 나오다 보니까 이름도 좀 모호하게 나왔어요. 실제 여기 보면은 그 변압기 시험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기숙사 시험이나 보면은 변압기 시험 방법에 대해서 뭐 6가지를 쓰시면 6가지의 시험 방법까지도 같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 방법 같은 경우는 기능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좀 실무와 연결되면 이 정도는 그냥 이런 시험을 한 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 시험, 변압비 시험, 극성 및 위상각 시험, 각변이를 이렇게 변압기 Y 델타 같은 경우는 DYN11 해갖고 각변이 시험들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랑 무브화 시험하고 임피더스 동선 측정하고 온도 상승 시험. 이게 뭐 65도 변압기냐 55도 변압기냐에 따라서 이제 조건을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하고요. 뇌임펄스 시험, 아까 전에 여기 충격전압 시험, 그리고 개폐 임펄스, 스위칭 임펄스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차단기가 이제 개폐를 통해서 변압기에 이제 주는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시험들을 또 하고, 유도 내전화 시험이 유도 시험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소음 측정은 우리가 여기는 지금 이 변압기에는 라디에이터가 달리진 않았는데, 변압기 그 내막 기준에 의해서 이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우리가 이제 해요. 용량에 따라서 이게 프레셔 레벨 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80dB냐 아니면 95dB냐 이거를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사운드 측정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권선저하 측정도 하고 제어반 연동시험. 여기 변압기에 이제 모든 센서나 뭐 이게 이제 그 알람 센서들이 다 로컬 컨트롤 패널로 와서, 그 로컬 컨트롤 패널에 제어반 연동 시험들을 이제 테스트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이제 전기인으로서 알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가충,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 유가충으로 외워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유가충, 그 3번이 아닌 거죠. 3번이 참 이것도 좀 모호해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 이건 기계력 시험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락 기계력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기계가 그 변압기 내부에 있는 권선이 이제 이게 터지거든요. 이게 그 충격 그 포스에 의해서 터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견딜 수 있는지를 이제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연대력이랑은 사실 무방하긴 한 거죠. 좀 그렇고 일단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40번 동기 전동기 중 안전도 증진 방법으로 틀린 것이에요. 일단 볼게요. 동기기의 안전도 증진 방법. 단랍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고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이용한 간섭 모멘트에 의해 안전도를 향상하고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해야 되고 정상 임피턴스를 작게 하고 영상 임피턴스를 크게 한다. 그래서 임피턴스 증대하는 거고 동기 임피턴스를 작게 한다. 그렇죠. 동기 임피턴스 작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왜냐하면 동기 임피턴스가 크다는 건, 그러니까 임피턴스라는 거는 교류에서는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자 저항을 감소시키고 관성 효과 증대하고 소극여자 방식을 채택하는데 여기 이거 동기 임피턴스를 증대하면 안 됩니다. 동기 임피턴스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5년도 2회차 전기기기 2과목을 21번서부터 40번까지 이제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회차서부터 15년도 1회차서부터 2회차까지 이제 40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겁니다. 이제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공부할수록 회차를 거듭해 나갈수록 이제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진도도 5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10문제씩만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꼭 참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저와 함께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마다 이제 제가 원래 뭐 내 경험이나 아니면 뭐 현재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그 중간중간마다 시간이 되면 좀 늘긴 할 건데요. 그렇게 이제 좀 지루해질 적에 한 번 정도 이제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도 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생산 관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종종 올릴 겁니다. 네, 이상 그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